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표의 측근 인사와 이 대표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다수 쌍방울그룹의 사회이사로 일했던 것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단초가 됐습니다. 또 이 대표가 제1야당 당수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했던 날 공교롭게도 김 전 회장은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됐었죠. 또 검찰이 이 대표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또다시 소환을 통보한 바로 다음 날 아침 김 전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김성태발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으로 시선을 집중시킨 김성태 전 회장 송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권을 바람봐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생결단 정치쇼입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에 국회 방탄과 검찰 비난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쪼개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출석 여부 결정하셨을까요? 반복되는 소환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전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귀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이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되어 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5월 해외로 도피했고요. 8개월간 동남아 여러 나라에 머물다 지난 10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엔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이 송환 거부 소송에 나설 것처럼 보였지만 이틀 만에 입장을 틀어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었죠. 이후 엿새간 이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이 됐다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쯤 방콕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타고 오전 8시 26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의 골프장에서 이제 체포됐던 양선길 쌍방울그룹 현 회장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서 함께 송환됐습니다. 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린 김 전 회장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빨간색 뿔테 안경을 낀 모습으로 이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또 검찰 수사관들은 김 전 회장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그를 인계했는데요. 그렇게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는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고요. 이 부족한 저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주위에서 들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입국장 앞에서는 김성태 자백해, 양심선언해라 등의 일부 시민들의 고함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측근 누구랑도 연락한 적 없으실까요? 본인 등으로 대북 송금 인정하셨는데 공사법 위반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한 적 없으실까요? 검찰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거예요?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요즘에 그 때문에 저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지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받았습니다. 국민들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 때문에 16기 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어느 누구와도 연락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김 전 회장 결국 이제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수갑을 찬 채 사실상 강제 송환됐는데요.
어젯밤 김 전 회장이 방콕 공항까지 가는 길, 이건 또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은 어젯밤 10시쯤 방콕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민국 수용소를 나올 때부터 마치 첩보 영화처럼 철저한 보안 속에 송환이 이뤄졌습니다. 오후 9시쯤 이민국 수용소에서 김 전 회장이 탔을 걸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출발을 하자 경찰차 2대가 호위를 했는데요. 이는 언론 취재를 따돌리기 위한 미끼 차량으로 실제 김 전 회장이 탄 차량은 다른 경로로 공항에 도착했다고 하고요. 방콕 공항에서도 김 전 회장은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별도 구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방콕 공항 청사 안에서 우리 취재진들과 만났는데요. 하늘색 셔츠에 회색 점퍼를 입고 손에는 시골무사 이성계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골무사 이성계는요, 고려 말기 명장이자 조선의 건국한 태조 이성계를 다룬 소설로 1380년 이성계가 1000명의 병력으로 1만 대군을 거느린 외적 아지발도를 상대한 황산대첩을 다루는데요. 이 줄거리 소개에는 지면 죽음으로 답해야 하고 이기면 그것으로 그만인 싸움이란 글이, 또 표지에는 운명을 바꾼 단하루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우리 취재진들과 만났습니다. 취재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부분들을 물으니까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 한국행 비행기 탑승에 앞서서 김 전 회장은요, 취재진과 만나서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다 이러면서 이 변호사비 대납 등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힘들다면서도 이 한국에서 음식을 공수받는 등 이 황제 도피 논란에 대해서는 김치와 생선 좀 먹은 걸로 이 황제 도피라고 한다 이러면서 약간 다소 불쾌한 이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며 검찰에 가서 충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이 대표의 연관성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고 전혀 모른다는커녕 질문에도 네라고 짧게 답했는데요. 이어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이 없다면서 정치적 망명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김 전 회장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죠. 정치적 망명 검토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쌍방울 전환 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시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친구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좀 아껴주시지 좀 고생들이 많으신데. 김 전 회장 귀국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오늘 이 대표 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오전 이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이 토론회 관련 이야기만 했을 뿐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이나 이 소환 통보를 받은 대장동 의혹 관련 질문엔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오늘 모습도 잠시 보고 오시죠. 김성태 회장 귀국하면서 대표님 관련 질문들의 전부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표님, 김성태 회장이 지금 이 시점에 귀국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위에서 출석을 만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쪼개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출석 여부 결정하셨을까요? 좀 조금만 이렇게 타주세요. 나와주세요. 대변인님. 목소리로 나오는데 좀 상의를 해보셨나요?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는 평이 있는데 혹시 대장동 특검 추진하실 건가요? 대표님, 반복되는 소환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국에서 사실상 강제 송환당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그다음에 또 인천국제공항에 오늘 아침 도착해서 각각 우리 취재진들과 간단한 질문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식 기자회견은 아니었는데요. 기자들의 취재 질문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이 부분에 집중이 많이 됐는데 김 전 회장은 그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또 특히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그 혐의 사실을 강하게 또 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패널들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이렇게 체포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검찰에 가서 본인의 진술을 이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마치 무슨 연관이 있느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아십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근데 진짜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성남FC 관련해서 소환돼서 출두하셨잖아요. 근데 6, 7일, 한 일주일이 지나서 또 출석 소환을 하면서 그 대장동 건 또 얘기를 하더니 이제 또 그건 저희가 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다뤄보겠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검찰이 쭉 하는 것들이 네. 너무 이게 집요하게 턴다.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을 때까지 막 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서는 솔직히 너무 할 말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맞고, 조금 검찰이 지금 현재 보면 한동훈 장관도 그러시지만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장관으로서는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어떤 검찰이 어떤 목적성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울 수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오전에 귀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그 주목하게 된 게, 다른 그 본인의 혐의 등과 관련된 질문들에는 뭐 원론적인 뭐 답변들, 뭐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그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확실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만난 적 없다, 전화한 적 없다, 연락한 적 없다, 변호사비 준 적 전혀 없다. 너무 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오히려 나중에 그 이재명 그 대표와 만난 적이 있거나 통화한 적이 있거나 변호사비를 준 적이 있는 걸로 드러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나 김성태 전 회장이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금 돌이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문기 모른다 딱 잘라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같이 찍은 사진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하게 되고 결국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검찰에서는 대체로 그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 둘 간의 그 관계를 이렇게 알려주는 증언을 좀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만난 그 정황과 관련된 그 진술도 확보는 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검찰이 그걸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아마 사진도 찾는 모양인데, 사진까지 찾았는지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아예 김성태 씨 오기도 전에 나는 모른다 딱 얘기하고, 김성태 씨는 출국하기 전부터 나도 이재명 모른다 딱 했는데,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의 말 맞추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찰 수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김성태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방울 그룹의 어떤 횡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큰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김 전 회장에 대해서 곧바로 지금 수사를 시작한 상황이죠. 네, 검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을 호송차에 태워서 곧바로 수원지검 청사로 압송을 했고요. 청사 도착 즉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또 쌍방울그룹이 2019년 전후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64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이 수사관들을 태국 현지로 보내서 비행기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 체포영장은 집행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김 전 회장을 집중 조사하고 내일 오전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귀국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도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 전 회장과 함께 귀국하기로 했던 이 김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씨까지 돌연 송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김 전 회장 송환으로 수사에 어떤 물꼬가 트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김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이 대표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혹시 네일을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일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인연이라면 네일 사 입은 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몰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그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조만간 뭐 사실관계하고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어야 정리를 하죠. 아무것도 없다. 내복사의 문제. 김성태 전 회장 이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을 했는데 국내 대형 로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이 수원지검에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쌍방울 그룹 관련 변호는 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아와서 당초엔 김 전 회장도 태평양이 변호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광장 변호사들을 선임하기에 앞서 법무법인 태평양 문을 두드렸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에 유재만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장검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유 변호사 외에 4명 이상의 변호사가 김 전 회장을 방어할 전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의 귀국을 계기로 정치권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공격 수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요, 김 전 회장의 귀국을 계기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회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한때 여당 대권 후보였고 현재 제1야당 대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거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민주당은 수사에 협조하라는 말들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토착 세력과 조폭이 결탁하여 국가를 허무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왜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왜 세상을 떴습니까? 왜 그들을 모른다고 양심을 속였습니까? 일면식도 없다는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황제 도피로 여론의 시탄을 받아온 범죄자에 대한 매서운 질타 대신에 왜 이재명 대표의 소환일에 김성태 회장을 검거했느냐며 기획체포설 논언하며 또다시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입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서 김성태 전 회장의 송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발언 수위가 아주 직설적이었고요. 민주당을 향해서 또 상당히 강도 높게 공세를 벌이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법사위에 출석하던 한동훈 장관도요. 김 전 회장의 귀국에 왜 민주당이 예민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에 의도가 있다는 민주당 일각의 음모론을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또 정치인의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오는 게 국가의 임무이고 국민들을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여기 한 장관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라면서 이 대장동 의혹의 남욱 변호사와 또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 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한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민석 의원 말씀하신 그런 거 말씀하시죠. 저는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남욱 씨도 그랬고 최서원 씨도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장관 말 그대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한 장관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이 팩트나 증거가 중요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물증 하나 없이 사사로운 견해를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고 했고, 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자기 정치 욕심에 날뛰는 검찰 본당 대표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어 한 장관이야말로 법무부 이름을 앞세워 비겁하게 말장난하지 말라며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특정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는 정의인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라디오에 출연한 우상호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서 입을 다물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야기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이 이런 말 했으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도 없으면서 수사 가이드라인 주나 이러면서 융단 폭격을 했을 만한 그런 발언이에요. 그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법무장관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너무 야유성 발언을 많이 해요. 정치적 발언도 많이 하고 법무장관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 입 다물라.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통화한 기록이 바로 증거물로 제출되게 돼 있는데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핵심 피고인도 관련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김성태라는 분이 아니라며. 그럼 아니라고 믿어줘야지. 김성태 전 회장의 강제 송환과 관련한 그다음에 검찰 수사 지금 시작됐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게 결국 이제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해서 민주당을 자극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이제 공무원이지만 그 정무직, 정치적인 그 측면도 있죠. 공무원 반, 정치인 반. 민주당의 그 정치 공세에 대해서 뭐 검찰을 보호한다는 차원 또는 검찰 수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뭐 정치적인 발언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콕콕 그 핵심을 찌르니까 좀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또 자세히 들어보면은 틀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그 야당과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뭐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국민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지금 국면은 그 야당은 야당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따라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좀 물러서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사가 아닙니다. 검찰총장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검찰만 보호해서는 안 돼요. 법무행정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도 있지만 피해자의 방어권도 균형 잡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만 어떤 얘기를 편을 드는 모습,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습. 왜?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이 말 맞추기 식이다라는 것은 검찰 수사를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을 믿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맞추기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을 수사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당한 말인가 라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커요. 따지고 보면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더 많은 말은 부적절하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너무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또 하나의 검찰발 악재가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체포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위례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또다시 소환 통보를 받은 겁니다. 네,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위례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죠. 앞서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으로 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 날짜로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7일을 제시를 했는데 여의치 않다며 오는 30일도 가능하다는 선택지도 같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제 성남지청이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측이 지방 일정이 미리 잡혀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한 차례 응하지 않았었죠. 아마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그런 일을 염두에 두고서 이번에는 이제 복수의 날짜를 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검찰 이번 조사에서 과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검찰은요,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2021년 9월 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약 1년 반 만에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면서 사실상 수사의 정점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과 부패방지법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물어서 이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면서 해당 혐의를 중점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민간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개발 수익 중 일부인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닮은 꼴로 불리는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대장동 개발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가장 성공적인 공익환수 사업이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는데요. 과거 나왔던 이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곡해,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 마타도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기자가 소개해드린 그 혐의 내용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민간업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했다. 그리고 측근인 정진상 씨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428억 원의 개발 수익을 받고 그다음에 각종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았다.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이 부분, 그러니까 특히 정진상 씨 등에게 기소를 하면서 그 기소장에 적시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아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검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 결국 이 대표를 직접 부르기로 한 건 그만큼 뭔가 이제 혐의 입증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금 관측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1년 넘게 진행된 수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핵심 관계자로부터 사업 관련 중요 사항을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차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표에게 묻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하급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이 대표 스스로 최측근으로 꼽고 있는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역시 모두 구속이 된 상황이라서 이 대표 역시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한 차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이 대표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검찰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건과 같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기 때문에 결국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 대표의 신병을 처리할 가능성, 그것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 성남FC 건과 대장동 건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성남FC 건과 대장동 건 모두 영장을 청구할 만한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사건별로 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 측에서 야당 탄압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서 두 건을 합쳐서 처리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월 임시국회가 열린 상황이라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변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이제 어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것에 응할지 여부 아직도 지금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남FC 때는 이제 검찰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거부할 가능성 이것도 지금 점쳐지고 있나 봅니다. 일단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관련 소환 조사 때도 이 미리 준비했던 서면 진술서를 제출을 하고 대부분의 질문에 비협조적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 아예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백현동 대장동 의혹 관련 이 허위사실 공포의 혐의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을 때처럼 서면 조사로 대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나는 떳떳하다, 이 검찰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오히려 이 성남FC 사건 조사에 이미 응한 마당에 대장동 사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요, 성남FC 소환 조사 직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긴 했지만 검찰의 소환 통보는 매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은요, 이번 소환 통보에 응할 계획이냐는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과 어제 이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장동이나 선거법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또 검찰 소환이 오면 그때 또 출석해서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가면서 약속 시간 때문에. 검찰 소환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가면서 하시죠. 검찰 소환에 이번 좀 소환에는 좀 응하실 생각이 막히는 좀 말고. 네, 그냥 할까. 이번 소환에는 응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등 측근들이 구속됐던 이 작년 말을 전후해서 이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소환에 대비하는 연습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전 연습은 주로 검찰 소환을 가정해 관련자들과 과거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직접 정 전 실장 등에게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물으며 과거 행적을 세세히 복기하고 정 전 실장 등이 구속된 이후에도 변호인들과 이러한 작업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주변에서는 사건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본인인데다 이 대표가 법조인 출신인 만큼 결국 스스로가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번에도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 싸우자는 주장과 검찰이 사실상 기소를 정해놓은 만큼 나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는 검찰의 소환 통보가 공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장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추후에 이재명 대표가 결정할 거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은 어제 오후 고위 전략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이어서 오후에 있을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요, 검찰의 소환 통보가 설 명절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주요 이야기거리가 되길 바라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는 오늘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는 눈 감고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편파 조작 수사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외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 어제 나온 박성준 대변인 목소리와 오늘 나온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생결단 정치쇼입니다. 의도는 뻔합니다. 설 명절 밥상에 이재명 대표 소환이 얘기거리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죄가 있건 없건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폭식 정치 수사쇼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엮어 재차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 수사쇼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없는 모습입니다. 정치 수사가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위한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명계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당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 이 유튜브를 통한 당원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이적 행위라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을 하지 말자고 호소한 것을 두고도 이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 내부 총질로 보는 시각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은요, 또 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책임이 있다면서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13일 발언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이상민 의원과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이적행위다.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이것도 내부 총질로 보는 거다. 그거는 저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해결하게끔 딱 놔두고 그 문제가 당에 번지지 않도록 나서지 않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 주장대로 자신은 몰랐다라고 해도 정치적 책임은 있는 거 아닌가, 이 질문 드려봅니다. 당연히 그런 게 있죠.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이런 책임도 있고 해서 빨리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가 뭔지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이재명 대표 책임이 뭐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수용하고 가자. 이런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으로도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이 대표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하태경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만약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이 대표가 범죄를 강하게 부인하고 이 증거인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이 주연과 조연인 비리 범죄 드라마를 연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을 맺을 때입니다. 말로만 당당함이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국회 본회의 출석 횟수보다 검찰 출석 횟수가 더 많은 대표가 될 겁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강력하게 범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증거인멸하려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검찰, 법원, 우리 법치주의 기본이잖아요. 검찰에 오라 그러는데 어떤 국민이 검찰하고 싸우면서 검찰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되지. 이재명 빨리 손절하는 게 민주당 살 길이지. 질질 끌고 가봐야 아마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의 볼모가 될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어제 법사위 출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이 대표 측의 반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을 하고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라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토착 비리 범죄라는 단어도 썼다는데 장관을 그만둬야 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한 장관의 어제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이어 고 의원의 목소리도 듣겠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입니다. 통상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착비리 범죄 이런 단어도 장관이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이제 장관을 그만두셔야
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후 한동훈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어제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 상정 문제를 두고 항의 퇴장하면서 현안 질의에는 불참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조목조목 질답을 주고받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뭐 정치적인 정치 수사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사안이고요. 그냥 네. 통상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받고 있는 사건들은 숫자가 많지만 대부분 사건들 거의 다, 정확하게만 다 지난 정부의 검경에서 수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 당시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아니다. 새로 출범해서 새로 발굴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수사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난 정부 검찰, 지난 정부에서 뭐 함정을 팠단 말씀이신가요?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뇌물죄가 성립되냐, 제3자 뇌물죄도 성립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3자 뇌물죄는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푼이라도 받으면은 뇌물죄가 되는 거죠. 단순 뇌물로 처벌되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했는데 거기에 두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동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새로운 의혹 관련 보도들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SBS 보도 내용인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이 토지 매입 대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이 건설사의 자금 지급을 보증받고 대신 시공권을 넘기기로 이면 계약을 맺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이 과정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에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들 문제를 잘 해결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이제 행정소송을 당했는데요. 그 변호사를 김만배 씨가 지원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1공단 공원화 결정으로 행정소송을 당하니까 이 김만배 씨가 회사 돈 2억 원을 들여서 변호사에게 직접 사건을 의뢰하고 소송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성남 1공단 공원화 관련 그 행정소송은요.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김만배 씨가 이제 대법관 인맥을 동원해서 이 소송 결과를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김 씨가 변호사까지 지원을 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관련해 해당 변호사 측은요. 화천대유와 법무법인이 자문 계약을 맺었고 화천대유가 이해 당사자니까 법률 자문을 해준 거라면서 성남시나 이 대표를 지원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되던 시기에 재직을 했던 박정호 전 성남시 부시장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부시장은요,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2년 말에 자신을 찾아와서 시의회에서 이 성남도계공 공사 설립 찬성 발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 인물인데요. 검찰은 박 전 부시장에게 공사 설립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전해드린 것처럼 이 이재명 대표를 이제 상당히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는 의혹 보도들이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연일 계속해서 대장동 의혹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연결짓는 그런 지금 의혹들과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뭔가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할 부분 또 들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검찰 소환 자체를 거부를 하고 검찰에 나가지를 않을지 이 부분부터가 먼저 궁금해지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남FC 부분은 소환에 응했던 부분들은 또 명확한 부분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어떤 소환에 불응할 경우는 방탄 얘기하고 정쟁이 또 갈등이 깊어지니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장동하고 위례건에 대한 소환 문제는 좀 이게 보면 이게 뭐 오해일 수 있지만 이게 굳이 설 밥상을 앞두고 소환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남욱, 유동규, 김만배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아직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뢰건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검찰이 대선 자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지만 지금 검찰은 정확한 물증이나 팩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연결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 내용을 다 왜냐하면 공개한 건 그랬으면 아니니까.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대장동 사건은 돈의 흐름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만 봐도 김만배 씨의 돈들 100억, 15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박영수 전 특검한테 흘러간 거가 나오고 있고 돈의 흐름이 다 50억 클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의 흐름이 차고 넘치는 쪽은 수사를 하지 않고 왜 이재명 대표를 이 설을 밥상을 앞두고 부를까? 이건 결국에는 정치적인 소환이다. 그러니까 소환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거는 너무 검찰의 의도성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어차피 검찰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고 해요. 기소를 맞춰놓고 소환도 하고 소환을 가면 설명을 하면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치적인 어떤 일정에 우리가 뭐 이용당할 필요가 있냐라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나오는 보도들이 다 검찰 발입니다. 근데 검찰의 주장, 그러니까 기소는 재판부에 재판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입니다. 확실히 돼 있지도 그렇습니다. 않은데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뭔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흘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부분들도 좀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대표가 그대로 공언했던 대로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27일이든 30일이든 당당하게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이 옳다. 사실 검찰이 성남FC 그 불법 수험금 의혹만 갖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검찰 내에서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본류는 대장동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장을 청구한다면 대장동 혐의로 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환 조사를 하고 성남FC까지 이제 모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가장 큰 의혹도 대장동 아니겠습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나와서 그 조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법의 심판, 그 재판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가려야 되겠죠.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면은 이번엔 왜 출석하지 않지? 성남FC는 할 말이 있었는데 대장동은 할 말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럼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우리 하태경 의원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처럼 그러면 이거 뭐 부인도 하고 출석도 안 하고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도 크지 않는가? 이런 논의가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의총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고 또 대검 앞에서 시위도 한다고 그러는데 의원들은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아까 우리 황병준 기자가 얘기했죠. 사전 연습했다고 그러는데 측근들이랑 모아서 사전 연습 해도 잘 모릅니다. 측근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다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혐의가 어떤지 잘 몰라요. 제일 잘 아는 거는 이재명 대표고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특히 불체포 특권 없애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출석도 하고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당당하게 국회에서 가결하고 법원에 나가서 이게 과연 검찰 수사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동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랍에미리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서요. 스위스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14일부터 아부다비에 머물면서 한 UAE 정상회담, 바라카 원전, 아크 부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두바이로 이동해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합니다. 과학기술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인류에 기여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밝히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이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서 스위스로 이동할 계획인데요. 오는 19일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는 한국 최초의 수출 원전인 UAE의 바라카 원전도 방문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아부다비 알다프라 지역에 있는 바라카 원전에 방문해서 3호기 가동을 기념하고 4호기 건설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행사장에는요, UAE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 그리고 그의 동생이죠,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이 먼저 도착을 해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국내에는 일명 만수르로 알려진 이 만수르 부총리는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는 또 양국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도 동석을 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지난 2009년이었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로 수주한 해외 원전이고요. 또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바라카 원전은요, 1, 2호기가 상업 운전 중이고요. 3호기는 가동 준비를 마쳤고 4호기는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원전 4호기가 모두 가동이 되면 UAE 전력 수요의 최대 25%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관련해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이 두 나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라면서 추가 원전 협력의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내 직원 식당에서 이 근로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과 헌신이 한국과 UAE 형제 관계를 돈독하게 한 것이다 라면서 그 도전 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응원한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10여 년 전에 바라카 원전 건설을 양국이 합의를 하고 양국은 이제 그냥 교역국이 아니고 이제 형제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과 UAE의 이런 형제 관계의 출발이 바로 바라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땀과 열정과 헌신이 한국과 UAE의 형제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 저녁에는 이번 순방에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공무원들은 늘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나도 공직에 있다는 생각보다는 기업 영업부서나 기획부서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이 경제사절단이 참석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키워온 여러분들께서 공무원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 공무원들을 상대하실 때 갑질이다 싶은 사안은 제게 직접 전화해 주십시오라면서 여기 우리 용산에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해 장내에서 웃음이 터졌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UAE 측이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데 대해 무함마드 UAE 대통령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하는 한국 기업을 언급했다면서 경제인들이 일궈낸 성과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에 300억 불 투자를 결정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하는 한국 기업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창출한 성과들은 새로운 중동 붐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고 원팀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뛸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습니다. 이번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UAE 측이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데 이어서 이 포럼에서도 한국과 UAE 기업 등이 총 61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5,500억 원 상당의 양해각서 및 계약 24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이제 각종 양해각서가 모두 4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실적은요, 역대 우리 대통령의 UAE 순방 중 최대 성과라고 하는데요. 한국 경제에 대한 UAE 측의 확고한 신뢰가 명시적으로 확인된 거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양측은 이번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최소 61억 불 규모 총 24건의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00억 불 투자 유치, 48건의 MOU 등 규모와 성과 면에서 역대 UAE 순방에서 최대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바로 이제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입니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지만 공개 일정을 최소화했던 이전 방문 때와는 이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고요. 또 특히 이제 주목을 받은 거는 아랍 최고 부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만수르 부총리와 친분을 쌓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의 그 국빈 오찬에서 김건희 여사는 이 만수르 부총리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만수르 부총리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 김 여사에게 한국 방문 때 들를 만한 그런 좋은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여사는 만수르 부총리가 한국에 오면 관광지 등을 추천하기로 했고 또 향후 별도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년배라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비판을 또 쏟아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이 UAE 아부다비에 파병 중인 아크 부대를 방문해서 한 부사관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해당 사진은 김 여사가 노트북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뒤에 서서 노트북을 바라보며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한 방송에서 이 영부인이 군복을 입고 가는 건 본 적이 없다면서 잘못하면 김 여사가 대통령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곧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김 여사의 아크 부대 방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아, 얘들아? 그래요. 얘기해보세요. 아빠가 얘기해. 한번더 바꿔드릴게. 안녕하세요. 안녕. 조이는 진짜 너무 잘 웃는다. 그런데 이 군복 관련 부분 그 비판은요, 근거가 없는 일종의 가짜 뉴스로 또 판명났다고 합니다. 네, 야당 측의 비판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요, 과거 군부대 방문 당시 군복을 수차례 입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이 UAE 아크 부대를 찾았을 때 김정숙 여사가 군복을 입고 동행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이 복장은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입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요, 김 여사가 김건희라는 명찰이 붙은 군복을 입고 현지 파병부대, 아크 부대를 찾아서 장병들을 격려한 모습도 비판을 했는데요.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은 군복에도 김정숙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논란은 또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크 부대를 방문해서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렇게 한 발언을 두고서 지금 야당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아크 부대를 찾아서 UAE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면서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외교 실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니까 대통령실은 현재 한 이란 양자 관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의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UAE가 당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란 정부에서도 문제를 삼고 나와서 외교적 논란으로도 비화할 조짐입니다. 이 RINL 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칸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 유대 관계, 이와 관련한 관계 발전의 급진전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신은 이란 외무부가 한국 대통령의 이란 UAE 관계 발전을 비롯해서 이 한국 측 입장을 심각하게 살펴보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측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외교부는 오늘 문자 공지를 통해서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한 바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앞서 말한 대통령실 설명처럼 UAE에서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장병 격려 차원의 얘기였다면서 이란과 지속적인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인 UAE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전해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그 이란 관련 발언이 또 논란을 빚고 있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또다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서 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단히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이란부터 얘기하면은 뭐 그 발언이 꼭 하지 않았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한 이란 관계에서 짚어볼 대목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란이 그 잠수정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는데 그 잠수정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모델이고 그 연어급 잠수함은 바로 우리 천안함을 격침시킨 그 잠수함이죠. 그동안에 이란이 미사일 개발하는데 다 그 북한의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가져와서 개발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그 위협은 아니라고 쳐도 최근에 그 이란 북한 관계가 이란이 개발한 미사일을 북한에 전수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직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980년에 수교한 한 이란 관계가 계속 친선 관계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보적으로 짚을 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고 이번 성과는 얼마 전에 그 사우디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왔을 때 40조 투자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UAE 방문 때 37조, 이제 기업 간 MOU 하면 그것도 한 40조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합쳐서 80조.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39조. 예산의 10%를 훌쩍 넘는 규모의 투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GDP가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80조면 한 3% 정도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슨 올해 안에 다 80조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3% 경제 성장하는 수치입니다. 대단한 성과예요. 그런데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무슨 김건희 여사가 군복을 입었네 안 입었네 이런 타령하는 거는 우리 민주당의 굉장히 실망스러운 태도고 경제 우리 회복 위해서 이런 정상 외교, 경제 외교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경제 성과를 참 잘 거두셨는데 이게 보면은 대통령 입이 외교 리스크가 되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말하자면 바이든 날리면도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은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당장 그러잖아요. 입장 자체가 설명을 해달라. 근데 누가 들어도 이란이 오해할 만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의 기본은 적도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친구를 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조금 이런 말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실내도 해제될까?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두고서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에는 좀 가족들과 마스크 없이 좀 여러 군데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르면 내일 정확한 해제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설 전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지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떨까요? 그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 핵심 관계자는 저희 TV조선 취재진에 설 전에는 마스크 의무를 풀지 않을 것이며 시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2월 초가 될 거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번 주라도 당장 해제는 가능하지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1월 하순 이제 2주 후 정도 되면 외부 요인만 괜찮다면 우리나라의 여건은 충분히 갖췄다. 중국이나 주변국이 지금 유행 강세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 주라도 사실은 마스크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주변국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살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내 상황도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상황도 지금 변수기는 하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길로 들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마스크 의무 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이나 병원,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에서는요, 실내 마스크 의무를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서 1단계로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완전히 해제하는 2단계 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1단계 조정이 이루어지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실외와 마찬가지로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되고요. 의료기관이나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등 제외시설을 빼고는 나머지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팔의 비극입니다. 며칠 전 네팔에서 정말 안타까운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72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인 2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 사고기에 탑승을 했던 한국인 2명은 전남 장성군에 거주하는 40대 아버지와 중학생 아들로 확인이 됐고, 이 아들의 겨울방학을 맞아서 네팔로 트레킹을 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신이 안치된 현지 병원을 우리 영사가 방문해서 이 소지품과 유리품 등을 보고서 이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두 구를 확인을 했고요. 외교부는 네팔 현지 공관과 또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속 대응팀 등을 현지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타국에서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고 또 운명을 달리한 국민 두 분의 또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항공기를 몰고 있던 여성 부기장의 비극적인 사연도 지금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 부기장은요, 항공기 추락 사고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17년 전 실종된 부기장의 남편 역시 여객기를 조종하다 사망했다는 기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숨지자 부기장은 남편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조종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에 이어 아내까지 항공기 사고에 휘말리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기가 추락하기 직전 기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가 기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는 바람에 이 추락 순간이 생생하게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엔 상공에서 내려다본 네팔 포카라의 풍경과 다른 승객들의 모습이 비춰지고요. 누군가가 너무 재미있다고 외친 직후 화면이 크게 흔들리면서 곧바로 붉은빛 화염이 화면을 뒤덮습니다. 이 사고 당시 목격자들은 큰 폭발음과 함께 항공기가 화염에 휩싸였다고 전했는데요. 사고 당시 목격자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मैंने देखा कि एक प्लेन आ रहा है नीचे हाइट में वो मुझे मालूम नहीं था कि ये क्रैश होने वाला है मुझे मालूम नहीं था जस्ट वहां पर एक बहुत बड़ी फ्लेम आ गई थी मैं डर गया था मैं तो वो सीन देखकर डर गया था फ्लेम आ गया था और जहां मैं बैठ रहा हूँ वहां पर मुझे भूकंप जैसे भी 사고 항공기가요, 추락하기 직전에 이제 마치 미사일을 피하려는 것처럼 아주 급하게 기체를 틀었다. 이런 목격담도 나오고 있죠. 이 예정대로라면 포카라 공항에 착륙했어야 할 오전 11시경 공항 근처에서 이 사고가 난 항공기가 비정상적인 비행을 하는 모습이 목격이 된 건데요. 목격자에 따르면은 이 항공기가 마치 이 미사일을 피하려는 전투기처럼 갑자기 동체를 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직후 바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항공사 측은 이 추락 시점이 착륙을 불과 10여 초 앞둔 때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 네팔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그 공기 부족으로 인한 그 양력의 문제, 또 좁고 짧은 그 활주로 등 열악한 이 항공 여건으로 인해서 이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벌어졌을 그런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팔 당국은 조종사 음성 정보와 또 비행 기록이 저장된 이 블랙박스를 현장에서 수거해서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소화기 분사 충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평온했던 인천의 한 골프장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 영종도의 한 골프장에서 토지 인도 강제 집행 중 법원 집행관들과 이 골프장 식당 등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건데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용역업체 직원들은 소화기와 물대포를 손에 든 채 집행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부터 막아섰고요. 집행관실은 용역 직원의 저지를 피해서 골프장 필드 곳곳에 토지
토지 인도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팻말을 박으면서 강제 집행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골프장은요, 아마 수도권에 있는 분들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요, 바로 스카이 72 골프장인데요. 그런데 이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충돌이 빚어진 건지 이유가 뭘까요? 앞서 인천공항공사가 이 골프장의 이전 운영사를 상대로 해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를 했는데 대법 판결에 따라서 지난달 29일까지 이전 골프장 운영사 측에 자진 퇴거를 명령을 했지만 이걸 이제 이행하지 않으니까 법원이 강제 집행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 골프장의 이전 운영사는요, 2005년에 인천공항 그 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서 이곳에 이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에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종료 시점을 활주로를 건설하는 그 제5 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긴 했는데 이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그렇다면 계약도 좀 더 늦춰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2년 넘게 인천공항 그 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겁니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이요, 오늘 오전 이 골프장의 직원들을 보내서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 측이 용어업체 그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강하게 저지하면서 저런 충돌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한편 집행관실과 임차인 측은 이번 강제 집행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원 집행관이 이 대법원 판결이 났기에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 세입자들의 정당한 점유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임차인 측 법률 대리인은 이 시설 임차인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집행은 부당하다며 세입자 임차권이 보호된다고 하지만 부지가 넘어가면 이 식당 등은 운영이 안 되는데 무슨 보호가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